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정상 언어학자가 학계를 발칵 뒤집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문자의 시작점이 수메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반도였죠. AI가 복원한 것은 선사시대 기록이었어요. 가림토. 인간의 소리를 기호로 만든 최초의 혁명이었죠. 이 천재적 발명이 고조선에서 출발해 대륙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영국 학계는 술렁였고 베이징 학자들은 반발했어요. 수천 년간 서구 중심 역사관에 가려졌던 한국. 고대 문명의 찬란함이 첨단 과학으로 증명되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언어학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그 발견 과정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닉 베넷입니다. 옥스퍼드 언어고고학과에서 23년간 고대 문자의 기원을 추적해온 학자죠. 학계에서는 저를 문자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사라진 언어의 흔적을 AI 기술로 되살려내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제가 복원한 고대 문자만 해도 19개 언어에 달하고 UN 문화유산위원회가 2번이나 자문을 요청했으며 네이처에 제 논문이 3차례 실렸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밤이 있었습니다. 2045년 3월 15일 새벽 4시 런던 연구소의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마인드 AI가 72시간째 돌아가는 중이었죠. 세계 문자 복원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고대 언어들의 패턴을 추적하는 일이었거든요.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목은 뻣뻣했으며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떴습니다. 훈민정음. 구조적 유사성 83.6%. 추정 기원 기원전 4000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연구소 안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신발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말도 안 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예요. 그런데 AI가 이걸 인류 최초 문자 계열로 분류했다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보다 2000년이나 앞선다고?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마우스를 잡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몽골 남부 유적지 비석 조각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이었어요. AI는 이것을 한글 자모와 비교했고 83.6%의 구조적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직선은 자음, 곡선은 모음을 나타내는 체계. 음소 하나하나를 기호로 표현하는 원리가 60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버그야. 그래, 알고리즘 오류일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다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호기심, 흥분,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재분석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동원했어요. 수메르 쐐기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중국 갑골문, 페니키아 알파벳까지 인류가 기록한 모든 고대 문자와의 전면 비교 작업이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0시가 됐어요. 런던 거리의 출근길 차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지만 연구소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화면이 깜빡이며 분석 완료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음소문자 체계,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시도가 동북아시아 문명권, 정확히는 한반도 및 만주 일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평생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의 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수메르가 최초라고 믿었죠. 논문도 그렇게 썼고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데이터는 그 모든 걸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 작성창을 열었는데 키보드를 치려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오타를 여러 번 내면서 간신히 제목을 완성했습니다. 긴급보고 마인드 AI 분석 결과 검토 요청 옥스퍼드 학회로 보냈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즉시 중단. 데이터 전송 금지. 비공개 처리. 뭔가 잘못됐어요. 학회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증 절차도 없이 중단 명령이라니. 전화벨이 울렸어요.
학회 이사 윌리엄 포스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베넷 박사,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네. 데이터는 모두 폐기하게. 왜죠? 이건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야. 자네도 알잖나, 베넷. 언어의 기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 특히 동아시아는 더욱 그렇고.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안 돼. 중국이 반발할 거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학문이 아니라 외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베넷, 자네 경력 생각해. 23년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릴 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밀려왔죠. 학자의 본분이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은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얼룩이 마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빨간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저는 데이터를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암호화해서 세 곳으로 분산 저장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라도 계속하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사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물었지만 제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응.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사라, 내가 평생 믿어온 게 틀렸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문자의 기원. 메소포타미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라는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죠. 그럼 어디인데? 한국. 세종대왕의 한글. 그런데 그게 6,000년 전부터 있었을지도 몰라. 그게 사실이라면. 사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닉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한 말. 뭐?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걸 밝히는 게 학자의 책임이라고 했잖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회는 날 막을 거야. 그럼 학회 없이 해. 사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당신의 신념. 사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봐. 한국에. 직접 확인해봐. 그 순간 결정됐어요. 고마워. 사랑해, 닉. 네가 옳다고 믿는 거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 그곳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3월의 서울은 쌀쌀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화를 이룬 문자들이었죠. 가슴이 뛰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서울대학교요 라고 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지나가고 한강이 넓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하은 교수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서울대 언어학과의 권위자시죠. 훈민정음과 고대동이 문명 연구의 최고 전문가예요. 이메일로 제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전달했고 교수님은 흔쾌히 만나주기로 하셨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는 고즈넉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봄 냄새가 났습니다. 언어학과 건물 3층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교수님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김하은 교수님이었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살폈습니다. 베넷 박사님이시군요. 멀리서 오셨네요. 악수를 나눴어요. 교수님의 손은 작았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교수님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한문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환단고기, 부도지, 규원사와 같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고대사 문헌들이었죠. 이메일 받고 놀랐어요.
교수님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닉 베넷 박사가 가림토 문자에 관심을 가질 줄은요. 교수님도 가림토를 연구하시나요? 20년 넘게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수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마인드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몽골 남부 비석의 문양 패턴, 한글과의 구조적 유사성, 그리고 추정 연대까지 모두요. 교수님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손가락이 멈췄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림토 문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AI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편향 없이 오직 패턴만 읽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확대하며 비석의 문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곡선의 배열, 선의 리듬감, 기호들의 조합을 하나하나 따라가셨죠. 이건 정확히 일치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가림토 문자와 똑같아요. 환단고기의 기록 그대로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교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혼자 연구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죠. 증거도 없는 신화를 믿는다고. 학회에서 발표하면 비웃음만 샀어요.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은 다시 안경을 쓰셨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날카로웠죠. 베넷 박사님, 같이 합시다. 이 연구를 같이 계속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위험할 수 있어요. 제 학회는 이미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 앞에서 위험 따위는 의미 없어요. 교수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대 도서관 지하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났어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죠. 교수님은 서가에서 책들을 꺼내셨습니다. 환단고기, 부도지, 규원사화.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이었어요. 이 책들은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불태워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말살했죠. 한국의 고대 문명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미개했다고, 문자도 없었다고 세뇌하려고요.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죠. 교수님은 환단고기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가림토 문자의 기록이에요. 손으로 그려진 문자들이 보였어요. 동그라미, 직선, 점들의 조합이 한글 자모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비교했어요. 몽골 비석의 문양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일치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교수님, 보이죠?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그럼 한글은? 세종대왕은 천재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천재성이 6천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죠. 같은 원리를 같은 땅에서 두 번 발견한 겁니다. 교수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언어학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환하게 빛났고 치킨집과 카페와 편의점의 한글 간판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인류 최초의 기억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어요. 베넷 박사님, 생각해봤어요. 서울대 연구소의 임시 서버를 구축합시다. AI를 여기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분석해요. 가능합니까? 제가 허가받을게요. 학교 측을 설득하면 돼요.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전화를 끊고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명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잊힌 문명의 실체를 마주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님과 저는 서울대 연구소에 임시 서버를 구축했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교수님이 학교 측을 설득하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났죠? 제가 물었더니 교수님은 웃으며 총장님이 제 오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죠라고 답하셨습니다. 연구실은 좁았어요. 창문 하나, 책상 2개, 그리고 서버 1대뿐이었지만 이곳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인드 AI를 서울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며 분석을 재개했죠. 베넷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교수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가림토 문자의 3D 모델이 떠 있었어요. AI가 비석 조각의 문양을 디지털화한 거였죠. 그리고 놀라운 규칙성이 드러났습니다. 직선은 자음을 나타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발음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을 막는 정도, 공기가 나가는 방식이 모두 시각화돼 있었죠. 곡선은 모음이었어요. 아, 어, 오, 우.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한 구조였습니다. 이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똑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교수님도 흥분해 계셨어요. 음소 문자의 원리가 이미 6천년 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음 체계를 살폈습니다. 기역, 키읔처럼 가벼운 소리에서 거센 소리로 갈수록 형태가 점차 복잡해졌어요. 니은, 디귿, 티읕은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기호도 변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의 시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거죠. 교수님은 키보드를 치며 분석 데이터를 저장하셨습니다. 소리의 철학은 이미 고대에 있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저는 마인드 AI에게 추가 질문을 입력했어요. 이 구조적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AI는 3초 만에 답했습니다. 확률 0.00003%. 우연으로 설명 불가능. 계승관계 추정.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알아요. 세종은 인간 언어의 본질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6천년 전 고대인들도 같은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모니터가 깜빡이며 꺼지고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뭐지? 교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도 어두웠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이었죠. 이상한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 건물만 암흑이었죠. 이건 의도적이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연구 중단하시오. 최후 경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교수님, 데이터 백업해야 해요. 지금 당장. 저는 노트북을 켜서 배터리로 작동시키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누가 우릴 막는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예요. 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빨리요, 교수님.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뽑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죠.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김하은 교수님, 닉 베넷 박사님. 앞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구소는 폐쇄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무슨 권한으로요? 교수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입니다. 이 연구는 국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언어 연구가 무슨 국익 문제란 말입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합니다. 남자는 서버를 가리켰어요. 저 기계도 압수합니다. 안 돼요. 교수님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이미 서버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봤고 교수님도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죠. 데이터는 안전해요. 알겠어요. 나가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연구실을 나왔고 남자들이 뒤를 따라왔어요.
건물 밖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빨리 다녀오십시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2분 후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가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고 남자들은 거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이 건물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캠퍼스는 고요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정문을 나서자 교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베넷 박사님, 제 집으로 가시죠. 거기서 작업합시다. 안전합니까? 연구소보다는 나을 거예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교수님이 주소를 말했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죠.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요. 물리적인 증거를요. 어디서요? 조선 왕조실록이요. 거기 세종이 참고한 고대 문헌 기록이 있을 거예요. 접근할 수 있습니까? 시도는 해봐야죠.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20층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교수님의 자택이었죠.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 벽 전체가 서재였어요. 앉으세요. 차 끌게요. 교수님이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오늘 일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외장하드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진실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 김 교수님의 자택 서재에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아파트 20층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고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죠.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한문 서적, 고대사 연구서, 언어학 논문들이 빼곡했어요. 교수님의 20년이 이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선 안전해요. 아무도 모르니까. 교수님이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백업해둔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가림토 문자의 3D 모델, 음소 분석 결과, 그리고 한글과의 비교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교수님, AI가 추가 분석을 완료했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촬영된 암각화 사진이 있어요. 2019년 러시아 탐사팀이 찍은 건데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대요.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흐릿한 암벽 사진이 떴어요. 풍화로 거의 지워진 문양들이었죠. AI가 이걸 복원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선명해진 문양들이 나타났습니다. 동그라미, 직선, 점들의 조합. 가림토 문자와 거의 같았어요. 교수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몽골 비석과 같은 계열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는 기원전 3500년경이에요. 또 나왔네요. 또.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미지를 띄웠어요. 더 있어요. 중국 동북부 지린성. 2022년 발굴된 토기 파편이에요. 여기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토기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표면에 희미한 기호들이 보였어요. AI가 복원하자 역시 같은 문자 체계였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건 광범위한 문화권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발견 지점들을 표시했죠. 몽골 남부 시베리아 바이칼, 중국 동북부 그리고 한반도. 점들이 하나의 호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가 같은 문자를 썼던 거예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최소 1000년 이상. 교수님은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예요. 하지만 그 원리,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 땅에 이미 존재했던 거죠. 세종이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세종은 천재였어요. 언어의 본질을 꿰뚫어봤죠. 그런데 6000년 전 이 땅의 선조들도 같은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의 천재적 발견. 같은 땅에서. 그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요. 저는 추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I가 문자의 분포 범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정 사용 인구 50만 80만. 사용 기간 약 1500년. 소멸 시기 기원전 2500년경. 왜 사라졌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후 변화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문명 자체가 쇠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자는 사라졌어도 기억은 남았던 거죠. 구전으로 전승으로요.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환단곡이었어요. 이 책을 보세요. 학계에선 위서라고 하지만 가림토 문자에 대한 기록이 정확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을요.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손으로 그려진 가림토 문자가 보였어요. 우리가 발견한 유물의 문양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세종은 이런 기록을 봤을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조선 초기엔 고려 시대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이전 자료들도 일부 전해졌을 거예요. 세종이 박학다식했다는 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베넷 박사님.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종이 참고했든 안 했든 그분은 천재였어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완벽하게 구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본질이 6000년 전에도 같은 땅에서 발견됐었다는 게 경이로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몽골 비석, 시베리아 암각화, 지린성 토기. 세 지역에서 나온 같은 문자 체계. 그리고 그것이 한글과 89.3% 일치한다는 AI의 분석.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죠? 발표 준비를 해야죠. 국제학술회의가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려요. 반발이 거셀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진실은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수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실은 이미 우리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00년 전 이 땅에서 누군가 밤하늘을 보며 문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소리를 형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5000년이 지나 세종대왕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발견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 국제언어학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발표 자료를 완성하고 리허설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교수님께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교수님, 발표를 철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학술 발표에 외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한중 관계가 미묘한 시기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 학교에서 압력을 넣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발표는 제 개인 자격으로 할 겁니다.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저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베넷 박사, 발표를 재고하시길 권합니다. 학회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학회의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아내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곤란한 상황이야. 학회와 완전히 틀어졌어. 발표하면 아마 해고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 해. 발표해. 네가 옳다고 믿는 거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돈은 내가 벌면 돼.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닉.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23년 쌓아온 경력, 명성, 안정된 삶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실 앞에서 그런 건 의미 없었으니까요.
학회 3일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자택에 도청 장치가 발견됐어요. 이게 뭡니까? 전기 점검을 나온 기사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칩이 책상 밑에 붙어 있었죠.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저는 도청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교수님, 호텔로 옮깁시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짐을 싸서 명동의 작은 호텔로 이동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 준비 다 됐죠? 네. 이제 남은 건 용기뿐이에요.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는 충분해요. 20년 동안 쌓았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스스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2045년 5월 17일 서울국제언어학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홀에는 50개국에서 320명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심호흡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떨리네요. 당연해요. 세상을 바꾸려는데. 만약 실패하면요? 그래도 우린 시도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300명이 넘는 청중, 카메라들,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언어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마인드 AI가 시각화한 문자 진화 지도였습니다. 수천 개의 고대 문자들이 한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중국. 그리고 중심에 가림토 문자가 자리 잡았고 그 옆에 훈민정음이 빛났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어받았어요. 마인드 AI는 편향 없이 오직 패턴만 분석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 결과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 체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몽골 비석의 이미지가 떴어요. 이것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의 훈민정음입니다. 두 문자가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구조적 유사성 89.3%, 음소체계 일치율 94.7%라는 수치가 화면에 떴어요. 홀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인근 암각화. 기원전 3500년경. 희미한 암벽 사진이 선명하게 복원되며 같은 문자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발굴된 토기. 역시 같은 문자 체계입니다. 토기 파편의 문양이 화면에 떴어요. 청중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에서 완성된 독창적 문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그 원리는 이 땅에서 처음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6000년 전에도 같은 원리가 존재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세종대왕은 독창적 천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언어의 본질을 꿰뚫어 봤어요. 소리를 형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6000년 전 이 땅의 선조들도 같은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몽골 남부 시베리아 바이칼, 중국 지린성, 그리고 한반도. 네 지역을 잇는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이 같은 문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3초,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MIT 음성학과 제임스 핸더슨 교수였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홀 절반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앉아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 중국 학자들, 일부 유럽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도쿄대학 언어학과 야마모토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단 하나의 유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무리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시베리아 3곳, 몽골 2곳, 중국 동북부 1곳. 총 6개 지역에서 유사한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베이징 대학 리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한자가 더 오래됐다는 건 명백합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에요. 왜곡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교수님이 답했어요. 한자는 위대한 문자예요. 하지만 음소 체계는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건 음소 문자의 기원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브레너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추가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의 교차 검증 말이죠. 지금은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목소리였어요. 동의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브레너 박사를 포함한 중도파 학자들도 함께였어요.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넘게 찬성과 반대와 중립이 뒤섞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어요. 놀라운 연구였어요. 공동 연구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항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거 없는 주장. 학계의 합의와 무관.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글 기원 논란 국제학계 3분 중국-일본 강력 반발, 서양 학계는 신중론 기사가 쏟아졌어요.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봤어요? 네. 시작됐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중도파가 많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맞아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논쟁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대와 조심스러운 지지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정부는 세계 문자유산 보건센터를 설립했어요. 서울 용산에 세워진 12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명예연구원으로 임명됐고 김 교수님은 초대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개관식 날 42개국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센터 로비는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죠. 수메르 쐐기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마야 문자, 한자. 그 중심에 훈민정음이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감회가 새롭네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말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연구실로 올라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마인드 AI도 대폭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한글 코드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첫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어의 음소 체계는 완벽히 한글로 표현 가능했어요. 스페인어도 아랍어도 스와힐리어도 가능했습니다. 모든 언어의 음운 구조가 한글 체계에 매핑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이 인류 보편 언어의 원형이었던 거죠.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한 달 후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와 위성으로 연결된 생방송이었어요. 김 교수님, 이 발견의 의미는 뭡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건 민족의 승리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답했어요. 인류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리와 의미가 하나였던 시절로요. 베넷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랭거지 is not power. It's memory.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언어는 권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한글은 그 기억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문자예요.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UN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공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무형유산이 아니라 인류 기원 유산으로요.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중국 일부 학자들은 계속 부정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정치적 이유였어요. 학문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함께였죠. 베넷 박사님 후회하지 않아요? 옥스퍼드 교수직 잃은 거, 편안한 삶 포기한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에요. 저도요. 20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는 난간에 기대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교수님, 세종대왕이 지금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아마도.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가 아니라 나란 말씀이 천하에 통하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센터에서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마인드 AI의 최종 기록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의미를 담아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저장 완료. 모니터가 꺼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났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 한글을 쓰고 있죠. 그 문자 하나하나에 6,000년의 기억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은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사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엔 다시 올 거예요. 이 일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라요. 언어의 기억을 되찾는 일은 평생의 여정이 될 겁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종묘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 잠긴 고요한 건물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마음, 소리가 아니라 뜻이 담긴 바람이었어요. 세종이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그 바람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하. 이제 세상이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